본격 덕질한 거 티내는 토크타임 덕티타임 제8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슨 화음 같아. 3도로 쌓지 마세요. 합창단이니까. 세 명 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네요. 다르잖아 솔직히. 셋 다 완전 다른데? 그런가? 그렇죠. 그러게요. 이렇게 세 명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SF 덕후 시크입니다. 저는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에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오늘 왜 자아자찬이 없어? 그 멘트를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웜업으로 잠깐 짧게 요새 뭐 하고 사는지 근황 좀 전해주세요. 저는 요새 뭐 했냐면 요새 좀 한가한 시즌이잖아요. 비수기 시즌이라서. 그죠. 1월 달에는. 1월 달에 1, 2월 이제 비수기 시즌인데 운 좋게 다음 주에 스케줄이 살아났어. 오늘 방금 문자 왔어.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쉬면서 이런저런 게임을 하고 근데 넷플릭스를 제가 한 달에 끊었거든요. 네. 이게 넷플릭스가 내가 예전에 왜 구독을 취소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음이었어. 자제가 안 돼요? 하루 종일 봐. 진짜 자제가 안 돼요. 근데 딴 일을 하면서 보긴 좀 힘들잖아요. 저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더 다른 일을 해야 될 시간까지도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아니 그냥 한번 보면 끊을 수가 없어. 그렇지? 왜 이렇게 확 재밌는 게 많진 않은데. 재미없어 끝까지 봐. 그래가지고 뭐 로스트 인 스페이스 지금 시즌 2 하잖아요. 시즌 1, 2 스트레이트로 다 보고 어나더 라이프인가? 진짜 중간까지 보고서 너무 재미없었는데 끝까지 다 보고 퍼니셔 시즌 2 보기 시작했고 뭐 온갖 영화에 드라마에 한번 켜놓으면 진짜 물론 이제 딴짓하면서 할 때도 있는데 이 넷플릭스 진짜 위쳐 보고서는 빨리 끊어야지. 일상생활이 안 돼. 일상생활이. 그래서 이거를 틀어놓고 디아블로 3를 다시 했어요. 스위치판으로. 형 그럴 거면 그냥 넷플릭스 봐요. 그거나 디아블로 3나 넷플릭스나 뭐 차이가 있어. 넷플릭스에 내가 안 본 컨텐츠를 틀어놓으면 여기에 약간은 집중을 해줘야 스토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임을 하면서는 그 스토리를 내가 캐치가 안 되니까 디아블로 3를 할 수밖에 익숙한 게임을 고르다 보니까 디아블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스위치 디아블로 3 꽤 재밌다 그러는데. 스위치로 해보면 은근히 또 그리고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또 한번 달리기 시작하니까 좀 세팅이 될 때까지는 좀 달리게 되잖아요. 세팅하면 할 때까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세팅하는 중이라. 신나겠네. 위쳐 다 보고 로스트 인 스페이스 다 보고 하여튼 뭐 전쟁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다 보고 있고 넷플릭스 라이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는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락 메탈 좋아하잖아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둠 OST를 다시 들어보고서 갑자기 또 둠이 땡겨가지고 둠 마려워서 둠을 또 한 수십 시간을 또 며칠 동안 했어요. 스위치로 둠 사신 거 그거요? 아니 컴퓨터로. 컴퓨터로. 네. 그 난이도 한 칸씩 높여가면서 아케이드판에서 스스로 자체 점수 넘기기 뭐 이런 거. 네. 역시 악마는 찢어 죽여야 제맛입니다. 형은 역시 덕후. 우리 중에 제일 진성일지도 몰라. 에이스님은 뭐 하고 지냈어요 요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저도 위쳐 봤고요. 지금 스위치판으로 위쳐를 살까 말까 지금 사실 돈을 모으고 있어요. 스위치판 위쳐가 약간 아니 용돈 받으세요? 뭐 돈을 모아서 사.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약간 좀 초딩틱한데 100원씩 모아서 건담 사던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팩 사러 간 그 기분인데. 맞아 아저씨 팩 바꿔주세요. 위쳐 본 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네. 저도 뭐 넷플릭스 많이 봤고요. 네. 저는 SF보다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유라고 너의 모든 것인가? 한국 이름이. 그게 이제 옛날에 가십걸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그냥 1화만 시즌 1만 봤어. 가십걸에서 그 댄으로 나왔던 남자애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얘긴데 이제 그 남자가 완전 미친 사이코거든요. 사이코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얘 좀 조커 때도 그러더니 범죄 심리학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가볍게 볼만한 그런 얘기라서 물론 뭐 살인과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가볍게 살인. 나는 일단 미친 놈이 나오면 가볍게 못 보겠다. 제가 오늘 본 거에서는 이제 사람 갈아서 이제
고기 가는 걸로 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너 가볍게 지금 인육 갈아가지고 햄버거 패티 만드는 게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야 에이스. 저는 그냥 그거는 가볍게 틀어놓고 딴 거 오늘은 내 이제 마음의 거리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지금. 좀 떨어져 앉아줄래? 뭐 이런 거. 약간 그래서 막 독서를 하거나 딴 거 할 때 이제 네. 가볍게 배경으로 그치. 틀어놓고 보고 그래, 있어요. 고기 가는 걸 이렇게 집중해서 보긴 좀 그렇잖아. 아, 사실. 그렇구나. 아 영상을 볼 때 이렇게 가볍게 틀어놓고 보기도 하는구나. 전 그게 잘 안 돼서. 저는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로 나오니까. 아 맞아요. 예, 영어로 나오면 아예 안 돼. 그렇구나. 자막 없으면 못 봐요. 그렇죠. 그럴 때 한국 영화를 틀어놔야지 백그라운드에는. 저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국 거를 못 틀어놔요. 너무 방해가 돼서. 너무 들어오니까. 계속 들리니까. 아, 그렇구나. 저 게임하면서 옆에 틀어놓는 영화 제일 많이 본 게 범죄와의 전쟁, 타짜 이런 거예요. 범죄도시 진짜? 이런 거. 저는 그냥 스토리도 되게 가볍고 별 내용도 없고 안 봐도 상관없는 거 그냥 틀어놓는 저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시즌으로 그냥 쭉쭉 다 봐요. 그냥 완결된 거를. 다른 거 그냥 하면서. 계속.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는 뭐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역시 그래도 대세를 따라 저도 위쳐 드라마 위쳐 드라마를 보니까 왠지 열받아서 위쳐 소설을 보기 시작했고요. 위쳐 소설을 보다 또 뽐뿌가 와서 스위치판 위쳐를 샀어요. 스위치판 위쳐는 사실 이제 저는 위쳐 게임은 와이프가 하는 것만 구경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몰입도가 좀 재밌더라고요. 다르지. 지금 이제 전 초반이긴 해요. 이제 피해 남장님 만나서 그분. 피해 남장님 뒷조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 남자기 퀘스트가 꽤 완성도가 높아서 맞아요. 뒤에 힘이 좀 빠지는 느낌이야 오히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 물음표 있는 거 좀 못 참는 성격이라 나도 네. 아우. 그래서 그 물음표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어서 그러다가 진도가 나처럼 느려요. 된다. 예. 그러다가 나처럼 네. 뒤에 스토리 쫙 밀어야지 이러다가 어실이 죽고 예니퍼 죽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스켈리게 가면 그거 진짜 섬마다 돌아다니는데 짜증나서. 그래서 진짜. 저는 아예 공략집 안 봐요. 왜냐면은 제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나도 공략지 안 보면서 했지. 스켈리게 근데 스켈리게 가면 스켈리게 행상들을 주변에 만나잖아요. 주변에 만나거든요. 길 가다 보면 행상이 지나가요. 상인이. 걔한테 물건 뭐 있나 보면 스켈리게의 맵마크를 랜덤으로 찍어준 책들을 팔아요. 뭐가 어디 찍힐지 몰라. 근데 그거를 몇 권 사다 보면 배로 가야 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섬에 이렇게 찍히는 마커가 생겨요. 그 표지판이나 이런데. 그러면 그런 거 타고선 가면은 몇몇 섬은 이제 배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져요. 네. 다 찍어봐서 알아. 다는 안 팔 것 같아요. 성격상 중간에 지치면 그냥 밀어버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다녔는데 나중에는 물음표 가보면은 뭐 괴물 둥지 맞아. 하나 있고 둥지 아니면 둥지, 맞아. 산적들. 점점 재미가 없어져. 근데 또 보상이 또 어떨 때는 보물상자가 괜찮은 게 나올 때 있어가지고 또 안 가보기도 찝찝하고. 그거 랜덤이죠. 그 랜덤이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그래서 되게 열 때마다 생뚱맞은 거 달라요. 열었는데 되게 좋은 거 나올 때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옷 맞추느라고 막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빨리 확장팩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2회차 끝내고. 저는 근데 스위치판이 저는 그 요번에 위쳐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 스켈리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맨 처음에 그 파티할 때 스켈리게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 막 그 떠들썩한 분위기 막 그게 막 그게 그리워져서. 가고 싶더라. 저기 본작에서도 스켈리게 사람들은 연애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바이킹들이잖아요. 기억나더라고. 자, 좋습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넷플릭스를 좀 많이 봤네요. 네. 위쳐는 요즘 뭐 덕후들에서는 거의 대세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위쳐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 본격적으로 위쳐 한번 날짜 잡아서 날짜 잡아서 하죠.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더티타임 어떤 주제로 할 거냐?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가 횟수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오래간만은 아닌데 기간으로 따지면 꽤 오래간만에 SF를 가져왔습니다. SF 소설이죠. 네, SF 소설이죠. 네. 사실 저희가 덕티타임 1화가 SF 소설 유년기의 끝이었고 지존. 그때 라사님이랑 에이스님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 했었는데 그 방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에이스님이 그 밤에 SF 너무 재밌다 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럼 에이스님 SF의 조예가 깊으시니 작품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할 이 어둠의 왼손을 추천해 주시고 호련히 잠수를 타셨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죠. 그래서 무덤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어둠의 왼손을. 그래서 그때는 곧 탈 줄 알고 저하고 꾸봉님하고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꽤 걸려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에이스님 오셔서 참 다행이에요. SF 소설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늘 기대가 돼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한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슐러 르긴 님의 작가님의 어둠의 왼손이라는 작품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덕지타임이니만큼 편안하게 그죠? 네. 네. 그죠. 부담 없이 좀 또 편안하게 긴장하지 얘기를. 이미 긴장했다. 이 어슐러 르긴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2018년에 네, 돌아가셨어요. 맞아.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인가 우리나라에 뭐 그 소설 내고 이럴 때 자필 사인한 거를 같이 저기 책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아. 네, 팔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거 전설의 사건 있잖아. DC SF 계열인가? 거기서 르긴 여사님한테 이거 편지 써서 보내고 답장 받았어요. 오 진짜? 와. 그래서 갤러리에 어슐러 오. 르긴님의 그 편지가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오. 네, 자필 답장 받았다고. 대단한데. 그러니까 SF의 거장이라고 하는 작가님들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살아계셨던 맞아요. 그렇죠, 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시기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한번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보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훌륭하다. 여럿이서 모여서 막 이렇게 편지 써서 메시지 보내가지고 자필 답장을 받았다라는 그게 한 전설로처럼 남아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훈훈하네. 네, 훈훈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슐러 르긴 작가님의 그 위명은 이미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그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약간 판타지 3대장이잖아. 네, 음. 맞아. 어. 판타지 3대장이라는 그 네.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안 봤었어요 작품을. 왜? 판타지 맞아, 좋아하시잖아요. 판타지. 저는 사실 판타지를 좋아한다기보단 톨킨바였어요. 아, 네. 진짜 냄새, 도크 냄새. 아이고, 진짜 이까지 제가 간다. 판타지 나니아 연대기도 별로 안 읽어봤고요. 나니아 다른 연대기는 판타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재미없어요. 않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그 PC 통신에 연재되는 그런 거나 그냥 시간 때우기 삼아 좀 읽어봤지 판타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D&D 게임 좋아하고 이런 RPG를 좋아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있죠? 이게 3대장이라고 하는 게 뭐 있죠? 톨킨이랑 하나가 뭐지? 어슐러 르긴이랑 그 나니아 아저씨. 나니아 나니아 연대기 그쵸. 작가를 까먹었네. 잠깐 루이, 까먹었어. 루이스. C.S. 루이스. 맞아. 이분들이 특히 톨킨도 그렇고 아이작 아시모프하고 나니아 연대기 작가하고도 친했다고 하고 오, 친했다면서요, 실제로. 이 편지도 많이 주고 네. 받았고 작품 세계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이 안 갔었어요. 잘. 아, 그리고 약간 그 나니아 연대기는 종교색이 좀 세요. 네. 그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설을 보면서도 비슷한 냄새를 맡고 싶지는 않았던 것도 있어. 네. 약간 그 사자가 지저스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종교색이 난다는 건지가 확 느껴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책에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성경책에서 봤으면 됐지 뭘 또 봐 영화로. 저도 좀 컨텐츠랑 그런 거 분리되는 쪽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상의 체험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판타지 세계는 저한테는 톨킨 하나로 되게 충분했어요. 톨킨이 남겨준 남겨준 세계관만 탐구해도 형이 옛날에 톨킨 동호회했던 흑역사 막 얘기 진짜? 들었는데 진짜 덕후 냄새 장난 아니야. 그때 저는 엘프어 뭐 엘프어 막 외우고 막 그럴 줄 이랬었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 뭔 소리야? 그래서 제 머릿속에 어슐러 르긴 작가님은 특히 어스시의 마법사는 마법사가 제목에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판타지 작가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서 SF로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작가고 명작들을 많이 내놨다고 얘기는 들으면서도 단편은 SF가 훨씬 많아요. 한편으로는 판타지 작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때는 근데 좀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썼던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어둠의 왼손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특정 장르의 작가라기보다는 맞아요. 판타지나 SF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사고 실험 비슷하게 진행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입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또 사변 소설의 형식을 가져올 수 있다 보니까 장르를 넘나들면서 SF 판타지를 다 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은 재밌었는데 사실 저는 어슐러 르긴 작가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작품 되게 있죠?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정도가 다야. 무슨 작품이 있죠? 이분 작품이? 이분이 이제 SF 쪽으로는요 유명한 게 이제 헤인 시리즈가 있는데요. 사실 어슐러 르긴의 대표적인 그냥 SF 시리즈가 총 헤인 시리즈라고 불러도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러니까 헤인 시리즈가 지금 우리 어둠의 손 읽은 이게 포함되는 그 세계관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세계관 앤서블 나오는 세계관. 네네 그거는 맞아요. 관심 있었어.
앤서블. 아니 어떻게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통신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그거 완전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앤서블 네. 모든 SF 소설의 그 아마 그래서 이 장편 중에 하나 내용이 앤서블 만드는 내용이 있을 아, 거예요. 그래요? 아마. 맞지. 그게 해인 세계관, 해인 그랬던 연대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해인 연대기는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 몰라, 전 나는. 우주를 통합하려고 한, 그러니까 전 우주를 약간 통합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 단체예요. 무슨 네네. 무상 단체 이런 네, 느낌인데. 무슨 연맹 같은 거예요. 아, 연맹. 연맹. 연방도 그 아니고. 해인 시리즈가 그 어. 해인이 그 해인인들이 종족이죠. 있거든요. 예, 네.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수십만 년 전에 지구를 포함해서 이제 음. 많은 세계들을 자기네 식민지로 했다고 해요. 시드를 뿌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자들의 그런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제 음. 발달을 한 거죠. 이제 그 후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그 문명이 붕괴가 돼가지고 다 이제 서로 완전히 연락이 단절되었었는데, 네, 아 단절이 됐었다고요? 네.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은 단절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아니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찾아가는- 꼬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 꼬매고 있는 거죠. 아 다시 네. 누더웅누더 네. 이렇게 기우고 있는 상태야. 네, 네. 그러니까 이 단체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아. 그래서- 문명권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왜 그 진짜 많은 세계들이 나오는데 그 아.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태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하나의 종족에서 그쵸. 나온 그런 해인인들이 뿌려놓은 시드 기반으로 네. 생겨난 문명이니까 네네. 다 약간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냥 약간 이상하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외계인이라고 쳐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 이 소설을 읽기 시작했을 때 단톡방에 에이스님한테 물어본 게 이게 어떤 다른 시리즈의 일부인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 게 그냥 툭 나와서 쭉쭉쭉쭉 얘기를 진행해 가는데 뭐 세계에 대한 설명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중간중간 보니까 보고서 같은 것만 봐도 나머지 시리즈를 아니고도 대충 어떤 세계관인지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작품에서는 게센이라는 그 겨울 행성이 별. 네. 배경인데 중간에 보고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어. 나중에 우리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이 게센인의 성별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지금 주인공이 오기 전에 선발대로 왔던 사람들이 남겨놨던 보고서인데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 뭐 다른 행성도 무슨 실험체 비슷한 행성이 있었던 사례로 봐서 여기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 네, 세계관이 에이스님 이런 건지. 설명과 일맥상통하잖아요. 해인인들이 뿌려놓은 약간 실험 케이스다. 네. 그렇게 좀 여긴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 에이스님은 어실러르긴 작가님 좋아하죠? 아,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아니 작품나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그 본인이 좋아하는 제가 거. 사실 SF를 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아시모프 단편집을 처음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다가 그 제가 그 사실 어실러르긴의 소설을 처음 본 게 이제 저는 이 어둠의 왼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기존에 제가 봐왔던 SF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그냥 푹 빠져버린 거죠. 이게 되게 뭐랄까 제가 사실 그런 설정 같은 거를 되게 가볍게 되게 맞아. 넘기거든. 되게 신경을 안 써요. 설정 덕후는 네. 아니잖아. 네. 신경 쓰는 신경을 안 타입이 써요. 설정 덕후인 사람들은 톨키니스트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한때. 아우 이 양반들. 아우. 근데 톨킨은 저도 이제 빠져들 수, 그러니까 좀 그 세계관이 그냥 그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랄까 인물이랄까 좀 뭔가 좀 드라마랄까 하여튼 그 설정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세계로 설명이 되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반지의 제왕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 네.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데 근데 저는 솔직히 아이작 아시모프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SF 쪽에서는 그런 느낌 못 봐서 그냥 이야기가 재밌어서 봤지만 그 세계에 정말 푹 빠진 느낌은 못 들었었거든요. 단편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작 맞아. 아시모프는 그런 단편이 것도 있어요. 유명하니까. 아이고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런 세계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능숙한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소재나 이런 거 확실히 신선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랄까 이걸 읽으면서 확 차이가 나는 게 그 세계가 실존한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 저는 인물에 좀 이렇게 인물에 확 공감을 해서 이렇게 딱 따라가는 그거기 때문에 이야기보다는 좀 인물이 진짜 인물이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실제 인물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한 느낌이 아이작 들었어요. 아시모프의 로봇 시리즈를 보면 약간 시점만 미래로 옮긴 미국 같은 느낌이 그냥 그냥 확 그- 들어버려. 그런-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더 쉽게 몰입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는 네. 있는데 좀 읽다 보면 그 세계랑 로봇이 사는 세계가 상호작용을 되게 겉핥기처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세계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은 첫 부분에 계속 완전 그 샤이어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질릴 때까지. 그러니까 읽다 보면 정말 그냥 예. 파티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1권에서 포기한 사람 꽤 많아. 그러니까. 네. 트리엔트의 숲까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포기한 사람 꽤 많아요. 맞아요. 맥주 먹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 정확하게 무슨 지점인지 딱 짚긴 어려운데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어슐러르긴이 세계관을 펼쳐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친절할 수도 있고 장벽이 좀 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많죠. 근데 그걸 어느 시점에 가면 어느 정도 읽고 나면 딱 그걸 탁 넘어서는 순간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현실감 있게 이렇게 세상이 근데 만들어지는. 이건 작가의 그런 화법 정도더라고요.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시모프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음, 자기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음. 이런 소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얘기에 잘 빨리 진행을 시키냐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어슐러 르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세계를 만들었어 하면서 막 때려 넣어요. 그러고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두께가 쌓이면은 그 세계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아 맞다 그런 느낌 있다. 맞아.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사건을 만든 다음에 배경을 채워넣는다는 느낌인데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세계를 맞아. 풀어가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요 어슐러 르긴 작품을 읽어보면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왜냐면 엄청 지리하게 이 사회적인 뭐 습관, 맞아. 관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 엄청 얘기를 때려 넣어요. 그때는 너무 지루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사실. 맞아.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앞에 그 용어 같은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뭐 여기는 또 새 종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종족의 관습에 따른 용어를 일부러 맞아요.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들려고. 왜냐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미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나중에 나 얘기할 거니까 캐메르라고 하는. 캐메르라고 하는 그게 시기가 있는데 굳이 캐메르라는 용어를 안 만들어도 사실은 이야기가 물론 진행이 되는데. 그치 발전기라고 해도 되는 긴 발전기잖아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세계관에 몰입하기가 그렇죠. 힘들죠. 어렵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부러 발전기하고 만들어낸 다른 거 거니까. 같아요. 완전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간 게. 네, 그래서 이 작가분이 약간 여성 작가 같은 섬세함이 많이 드러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한 거에 되게 섬세하게 터치를 많이 해서 오히려 쉽게 접근하기는 좀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진짜 따라가느라고 계속 앞에 다시 보면서 이게 뭐였더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런 기억이 나 어렴풋이 너무 옛날에 읽어서 근데 두세 번씩 계속 읽다 보니까 더 점점 막 너무 더 그 세계에 잘 뭐랄까 더 빠져들게 되고 그러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처음 초견으로 읽을 때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할 때는 좀 이렇게 생소하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습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이제 나의 이 사람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처럼 나도 비슷한 걸 공유하고 나서부터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읽히는데 맞아요. 오히려 앞에 가서 돌아가서 읽으면 더 섬세하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너무 멋있더라고. 좋더라고. 이게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초반에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은 게 사실은 다 의미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쪽 사회 간섭에 따른 행동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그런 설화나 여기서 언뜻 나는 설화나 동화 같은 것들도 이제 알고 보면 하나의 큰 틀에 다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긴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슐러 르긴의 작품이 다 이런 식이면 사실 난 다른 거 읽어보기 좀 그럴 것 같아. 조금 근데 부담스럽게 저는 비슷할 것 시작할 때. 같다고 느낀 게 해인 연대기는 편마다 다른 종족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 근데 이렇게 전혀 되면. 달라요. 분위기 완전 달라요. 그래? 네, 어둠의 완소는 좀 이것만의 분위기 이거가 오히려 저는 되게 이질적으로 생각해요. 해인 연대기에서. 네. 이게 마지막 작품이죠. 그 해인 연대기. 거의 마지막은 아닌데 거의 마지막 정도고요. 다른 것들은 오히려 약간 판타지스러운 것도 있고요. 되게 되게 읽기는 쉬운 어떻게 것들이 보면 많아요. 스페이스 오페라적인 느낌이겠네. 판타지적이라고 하면 SF인데 판타지적이면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그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네, 그런 느낌인 단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 지금 그 빼앗긴 자들도 보면은 그거는 지금 보니까 되게 상당히 전에 쓰여진 어둠의 왼손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작품인데 되게 쉽게 읽혀요. 그거는 네. 빼앗긴 자들? 네, 빼앗긴 자들. 노예와 관련된 얘기인가?
그냥 막 던져본 얘기. 너무 직관적이다. 아니, 그날 사실 그래서 어둠의 왼손은 네. 사실 제목만 보고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 제목이 왜 어둠의 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네. 흑염룡. 네, 흑염룡이라서 나의 왼손에 어둠이 잠들어 있지, 뭐 이런 거. 보고 나면 끝없이 부끄러워지나 약간 이런 느낌하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 내용은 좋았어요. 아, 네. 오히려 다른 것들은 더 읽기 쉬울 수도 있다. 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허들을 높은 걸 했네? 그러네요. 제가 아. 잘못했네요. 뺏긴 자들을 권했어야 네. 되는데. 사실 높은 어들을 한번 넘고 나면 그 다음 어들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뭐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는- 다행입니다. 예. 전 중반 이후에는 되게 몰입해서 봤어요. 나도 중반까지는 네. 좀 힘들었어. 특히 맨 처음에 10페이지 넘어갔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 왕인가가 뭔가가 저 가가지고 왕이 세멘질 할 때 세번지를 하는데 그거 진짜 못 아니 보겠 도대체 너무 뭔 힘들었어요. 소리를 하는 건지 이 사람 이게 그- 사람은 맞는 건지 얘네 그 새로운 팔 두 영어가 개는 수십 맞는 개 건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무슨 일단 달력서부터가 어. 아. 무슨 달에 무슨 며칠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아 대충 소리인지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뭐 그렇게 아니 너무- 아니 이제 막 시작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대충 볼 순 아. 없잖아요. 최소한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인지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잖아 기. 어. 기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승으로 넘어가. 근데 음. 딱 승으로 넘어가서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이 주인공이 보다 더 격정적인 사건에 그 이 사람 뒤를 봤던 사람이 추방당하고 이러면서부터는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음. 또 하나 느낀 게 어실러 르긴 작가에게서 이영도 작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래요? 거를 많이 어디서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평이나 이런 데, 서평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거를 보고 음. 피맛에 눈맛에를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많이 따왔죠. 예. 많이 따왔지. 눈맛에서도 그렇고 피맛에서도 그렇고 이 빙원이라는 이미지하고 거기를 건너가는 이 여정이라든지 눈맛에는 잠깐 나오고 피맛에는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가 사회가 여기서는 이 양성인들이 사는 이 겟센이 겨울 행성이지만 거기는 완전 밀림 열대 네. 우림에 그리고 그 좀 비틀었죠. 이런 거 저런 걸 섞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 이 여기서 해인 연대기에서 나온 종족 실험에 관한 내용을 그냥 통째로 들어다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에 쑤셔 넣었어. 맞아. 그러니까 레콘에 대한 일단 이상할 정도로 종족에 대한 특성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 소설에서. 그치. 네. 그리고 그런 애들 던져놨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사고를 굉장히 작품 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그게 공통적으로 이제 해인 연대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그러니까 특성인데. 좀 차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슐러 르긴의 대표작이 해인 연대기인 거예요? 네. 어스시의 마법사. 아 맞아. 어스시 연대기가 또 있죠. 그건 이제 판타지 소설이고요. 그건 어때요? 그건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어.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이미 빠심이 들어선 상태에서 봤어 보니까. 어스시의 마법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인가? 마법사 나오고 기사 나오고 뭐 이런. 마법사가 주인공이긴 한데 기사 근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익숙한 얘기인데 뭐 그 결말이나 이런 게 당시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달랐을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영웅적인데 영웅이 아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뭐랄까. 영웅인데 영웅이 아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일반인인데 영웅이 돼가는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판타지물을 보면 대놓고 영웅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구하겠어 하면서 막 이런 애들은 아니고 얘들은 약간 형 말한 대로 그냥 평범할 수도 있는 그렇지. 애들인데 그렇지. 이제 어쩌어쩌 하다가 이제 세상을 구하는 약간 그런 그때는 느낌. 신선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이제 직업 선택을 본인이 했냐 안 했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용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서 끌려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눈을 뜨세요, 용사님은 뭐야 그러면? 네. 그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걔들 피해 보상해줘야 돼. 그렇지. 그 왜 되게 그 만화 생각난다. 그 마왕 잡고 돌아온 애가 썰 푸는 만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자기 파티들 다 죽고 맞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막 이런 만화 되게 있었잖아. 끔찍한데 그 만화. 그 방금 얘기 영웅 아닌데 영웅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전형적인 그 판타지 영웅물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저도 옛날에 읽어서 아주 기억이 생생하진 않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어린 나이에 그 주인공이 흑인이에요. 그게 근데 막 여기 딱 대놓고 얘는 흑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또 검은 피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슬슬 나오면서 했는데 나 이거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되게 느낌이구나.
그렇지.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네. 충격받았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그러면 뭐 어스시의 마법사는 SF고 또 해인연대기는 SF고 어떤 어스시의 사람들은 마법사 보면 판타지. 판타지. 네. 판타지고 해인연대기는 어디 가서 평이나 이 서평 같은 걸 좀 보니까 나도 이렇게 들어오기 전 찾아보니까 하드 SF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빼앗긴 자들도 그렇고. 하드 SF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드 하드 SF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그러니까 따라 너무 다른데. 기계적인 그런 거에만 생각해서 그렇게. 근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늘 게 하는 거 어둠의 왼손 하드 SF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보다는 SF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SF는 확실한데 좀 그리고 하드 다른 SF를 느낌? 생각한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드 SF의 구분자는 스페이스 판타지와의 스페이스 오페라와의 이 구분자는 얼마만큼 작가가 이 세계관을 디테일하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예요. 아, 의도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본인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을 만들었는가. 그게 이 어슈러르긴의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이제 저명한 인류학자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에 태생이 문과다. 집안에 쌓여있는 책들이 어려서 봤던 책들이 부모님이 식탁머리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왜 이러지? 아니 근데 본인 적성도 중요하죠. 부모님이 다 이 인류학자여도 본인이 공돌이로 태어났으면 기계와 숫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거지 같네요. 아니요. 아니, 공돌이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랬구나. 환경이 좀 그랬군요. 좀 많은 것들이 풀리는 느낌인데, 그럼 본격적으로 이 어둠의 왼손, 일단 우리 잠깐 스토리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막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 제가 겁나 간단하게 네. 간략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겐리 아이라는 외계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큐멘이라는 단체의 특사인데, 단체라고 하지 말자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 단체? 왜요? 단체인데 우리 나 그러지만- 단체라 그러면 뭐 무슨 파이 무장단체 뭐 이런 거 생각나고 UFC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뭐라고요? 국가도 아니에요. 이건 연맹하자 연맹 멋있다. 에큐멘이라는 연맹의 특사로 게센이라는 별에 오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게센이라는 별은 매우 혹독한 추위를 가진 별이고요. 그곳에 사는 종족은 기본적으로는 중성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양성이라고 하죠. 그게 양성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가 예. 그 아까 뭐였죠? 케메르 시기에만 네. 그 성별이 결정이 되는. 성별이 결정이 돼서 종족 번식을 하는 특별한 종족이에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겐리아이는 행성의 대표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 임무를 띠고 홀로 오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에스트라벤이라는 게센인과 이제 교류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보면 이 세계관에는 나라가 크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는 카르히데 왕국, 여기는 왕국이고 그 카르히데 왕국이랑 반목하고 있는 약간 갈등 분쟁을 겪고 있는 오르고레인이라는 왕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은 공산주의에 가깝지 않나? 공산주의에 가까운데 의회가 있고 과두 정치. 네. 공산주의인데 과두 정치. 그러니까 의회라기보다는 약간 귀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그렇죠. 과두 정치죠. 그쪽에 더 가깝겠네요. 그리고 사회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네. 그래서 이 오르고레인이라는 국가가 있고 카르히데라는 왕국이 있어서 이 두 국가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난 겐리 아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네 발음이 되게 신경 쓰여. 작품에서 계속 그걸 신경 써가지고 이 주인공이 엘이 안 들어. 나는 겐리인데 사람들이 겐리가 안 돼서 겐리라고 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 발음 없다고 자꾸 그거를 여기다 써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신경 쓰게 돼. 이 겐리 아이가 여기에 도착한 거는 원래 그 카르히데 왕국에 카르히데 왕국에 먼저 도착을 하죠. 그래서 여기 왕국에서 정치 사이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이제 뭐 검사도 신체 검사도 받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 다리를 놔준 사람이 귀족 중에 하나였던 아까 말했던 총리 네. 에스트라벤 에스트라벤이라는 사람 교류가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빠그러지면서 그렇죠. 에스트라벤이 추방당하고 실각하고 실각 겐리 아이가 오르고레인까지 갔다가 오르고레인에서도 뭐가 잘못돼서 수용소 같은 데 갇히죠. 네. 그러니까 오르고레인에서는 얘를 정치적으로 이제 말살하려고 그냥 외계인이 아닌 것처럼 미친놈인 것처럼 미친놈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 일성 그러니까 하나의 성을 가진 변태 이상한 그 사이코처럼 만들어서
묻어버리려고. 성이 하나인 게 성 도착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변태라고. 아니 어떻게 네. 저럴 수가 있어 네.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아까 나 이름 진짜 에스트라벤. 안 외워진다. 에스트라벤을 다시 만나서 에스트라벤이 도와줘서 그 두 개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북극 남극 대륙 같은 진짜 혹한의 그 땅을 같이 건너서 시베리아 같은 네.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베리아보다 더 혹독하겠죠. 혹독하긴 한데 이어져 있으니까. 다시 탈출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행성이 게슨 행성이 이제 에큐멘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동맹을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됐죠. 그 스토리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진짜로 할 얘기가 많고 또 제일 재밌는 요소가 그거인 것 같아요. 성별이 없다면, 만약 성별이 없다면에서 시작된 사고 실험. 저도 그쪽에 가장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재밌는 요소죠. 이 네. 작품을 어떻게 보면 작가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작가도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성별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역사는 달랐을 것인가? 네. 여기서 출발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때요? 저 이런 거 되게 좀 재밌지 않았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되게 재밌었는데 성별이 없다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 추론이 결과물이 사실 저랑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가가 이제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이 뭐 그런 그 중간에 보고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선발대가 관찰했던 보고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약간 이 성별로 인해서 되게 이 종족이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덜하는 게 아니냐. 성별이 없기 그런 때문에. 내용이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제 추론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분법이 꼭 성별에 기인한 것일까? 그러니까 다른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이분법적인 성격이 그거로 기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에스트라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 갤리가 당신들은 확실히 그런 이원법에서 자유로운 게 아닌가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이원법은 정말 그냥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너와 나가 있는 한은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뒷부분에 그 에스트라벤하고 같이 이 북극을 건너면서 이 둘이 겪는 일이랑 대화가 사실은 작가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인정하고 서로 이제 더 깊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이런 게 막 성별로 인해서 뭔가 발생하고 차별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가가. 그거보다는 복잡할 것이다. 라고 본인도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맞아, 생각이 맞아. 좀 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에이스님은 요런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확실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몇 번은 다시 읽다 보니까 이게 꼭 성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 나온 이원법에 그러니까 이분법적 이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꼭 그 여기선 좀 더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분법에서 그 남녀가 없어진 그 나머지에 대한 이분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것만 싹 뺀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시작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키고 나의 아군 아니면 동지로 얘기를 하고 착취자와 지배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사회를 이분화시켜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럼 그것도 가해자 피해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남성 여성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거랑 완전히 반대로 그것만 딱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맞아. 그거는 그 얘기예요. 우리도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고 그 둘은 모두 결합돼 있는 거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가 나중에 그 누가 말한 에스트라벤인가 갤리아의 둘 중에 하나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엮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서 사고 실험을 출발했는데 이건 나중에 내가
약간 아쉬운 점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고 실험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포유동물 중에서 발전계를 가지는 동물 중에서도 성별이 따로 없는 마치 양서류처럼 그때 성별이 결정되는 사람이면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공격하는 대로 남자들의 세상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시작한 사고 실험이 하다 보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데까지 통찰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약간 작가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작가도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쓰다가 쓰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냥 자기가 사고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계속 써나간 게 아닐까.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쓴 게 아니라. 전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니, 써나간다기보다 저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처음 이 아이디어를 시켜놓고 이걸 작품화 시킬 때는 계속 스토리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작가가. 끝그림을 그려놓고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을 맺는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본인이 생각해보면 이거를 단순히 그런 성별의 이슈로 인간 사회를 어떻게든 설명해낼 수는 없겠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고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아쉬운 점에서도 지금 뭐 그냥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나는 사실 읽으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런 사회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하는 사변 소설로 글을 쓸 거면 변수를 줄여서 아예 이 개센 행성을 좀 사계절 뚜렷하고 먹고 살기 편한 이런 행성으로 그 특별한 변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환경이 변수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성별이 있다 없다 그 개념이 되게 희박해지는 그러니까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소설이잖아요. 그 주제, 이 소재가 그거를 보다 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단편으로 잡고 상황 변수라든지 정치 변수라든지 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사람 사이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에스트라벤이랑 겐리아이가 이 빙원을 건너는 얘기 혹은 아니면 이 행성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행성이지만 일반적인 환경을 가진 행성이지만 이 두 사람만 오롯이서 두 사람이서 한 열흘 정도 같이 극한 상황을 겪는 단편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본 게 근데 단편으로 하기에는 이 세계관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두 개로 나눠진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한 게 이제 예를 들어 책에서는 뭐 빙하와 화산이 대립적이죠. 그리고 여기 제목도 그렇지만 왼손과 오른손, 음과 양, 그림자와 빛, 뭐 죽음과 생명, 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성적인 것, 그 성의 양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겁니다. 갤리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게 이상하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이 전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장점인데. 다 단편에 넣기에는 아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소설이 크게 되고 그 소설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재미있는데 이렇게 흥미로운 소재 하나를 빼서 단편으로 아예 그것만 다뤘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작가가 장치적으로 처음에는 이 양성 갈등에 의한 문제인 것처럼 보여주다가 최종적으로는 에이스님이 말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실은 아예 성별적인 부분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낫지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약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폭력성 같은 게 되게 작은데 사실은 이게 성별에 기인한 걸 수도 있지만 환경에 기인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가 좀 더 전달력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은 사실 이 환경적인 요인을 빼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이제 전달력이 강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 빙하 뭐 이런 아니 건너고 저는 그거보단 훨씬 뭐랄까 이들이 외로운 종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긴 진짜 극도로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을 정도의 포유류, 뭐 지능을 지닌 포유류도 없고 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들밖에 없는 외로운 종족인 거예요. 먹는 그러니까 것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큰 동물이 없다 보니까. 되게 재미없는 동네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동네에 성별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성욕이라는 게 평소에는 없는 상태에
인종이 딱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스님 얘기한 것처럼 되게 외로운 종족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중요한 게 만남이 갤리아이와의 에스트라벤의 만남도 있지만 이제 그 세계와 세계가 만나는 지금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그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너와 나가 만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지금 내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 소설의 시작점이 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별이 나눠져 있지 않는 인류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으로 던진 건데 요걸로만 가지고 쭉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것만을 딱 그거를 살리려면 다른 변수가 없이 단편으로 그것만 딱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그 얘기만 하고 딱 끝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뭐 비판도 있을 것이고 지지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임팩트가 강한 단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긴 이야기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넣은 거는 이 사람이 이거를 작품을 구상하면 생각한 게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은 했겠지만 인류의 사회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거기에서의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남성 여성 이분법 이게 아니라 피지배자 지배자 이 이분법을 넘어서서 다른 세계가 서로 만났을 때 또 혹독한 사회에서의 개인이 던져질 때 집단이 만들어질 때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서야 그러면 약간 좀 이해가 가네. 어둠의 왼손이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어느 한쪽이 있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에서의 이 이분법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빛이다 어둠이다 양쪽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있는 것이고 어두우니까 빛이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빛이다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 더 많은 사변들, 더 많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양성의 이분법을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족에 대한 외로움도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갤리아이 입장에선 처음에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좋은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는 특히 1차 원정대가 여기서 남겨놓은 보고서를 보면 진짜 오로지 이 사회에 대한 흥미는 이 사람들은 단성인이야 이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갤리아이도 처음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뒤에 가면 이제 본인들 배가 다시 내려와서 자기네들 원래 에큐멘인들 다시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되게 생소해 하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이렇게 높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낮고 양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너무 생소한 거야. 지금까지 없던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변해가잖아요. 겟리아이가 이 세상을 보는 세상이. 그러니까 겟리아이 세상에서는 시사에서는 처음에는 이 성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걸 넘어서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이 사회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시각들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소설에서 봤을 때 제일 저도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 둘이 텐트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빙하를 넘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맞아. 그게 하이라이트고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책을 저도 읽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 책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그 둘이 거기서 건너고 난리치고 막 먹을 거 없고 막 이것만 생각이 나고 이거를 읽은 후로는 저는 이상하게 빙하나 이런 것만 봐도 거기가 이랬겠구나 그냥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저한테 큰 인사로 남았던 이유가 그 혹독함 속에서 그 텐트 안에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가가면서 그 둘이 그러니까 완전히 단 둘이잖아요. 네. 이 단둘이 그 혹독한 세계에서 그러니까 남녀도 아니고 남남도 그치. 아니고 여녀도 아닌 그냥 존재 두 명이서 원투. 거기서 있는 그 장면 이 상황이 맞아.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이 상황에 연출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에서 위에서 뭐 새가 날고 있고 북극곰이어서 물두드려 이러면은 이게 다 깨지잖아요. 이 혹독한 상황에서 외로운 상황에서 이 존재 둘 이게 되게 저는 결국은 좋았어요. 이 존재 간의 상호 이해를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쉬운 소설은 아니다, 그지?
이게 쉽진 않아.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맞아, 다를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네. 네. 근데 확실한 건 있어. 이 빙원에서 이 두 사람의 여행이 이 작품의 핵심은 핵심이지. 아 너무. 그거는 마음에 에이스님이 남아요.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더 이상 여기에서의 이 두 사람은 양성인과 이성인의 이 이슈가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니름도 여기서 따온 것 같다 느낌도. 이 마음의 대화를 하게 그 되지 않나요? 니름이랑 비슷하네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하지 않나? 아인토벤이 아니라 얘 이름 뭐냐? 에스트라벤이요? 에스트라벤이 네 해요. 성공해요. 네. 성공하지. 네. 네. 거기서 그래서- 벨리아를 부를 때도 그 L 발음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얘기할 네. 때도 그런 거 보면 뉴타입도 여기도 어쨌든 이 타입은 넘어갔고 여러 가지 막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 대 존재로 서로를 완벽하게 상호 이해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네. 핵심이잖아요, 이 작품은.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구나. 에이스님 얘기가 맞네. 그 상황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되게 극한 상황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상황을 다 가져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훨씬 더 천재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더 읽고 싶긴 했어요. 이 양성, 이 이상한 이 사람들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예, 거기에 집중해서 좀 더 이거를 읽고 좀 더 싶긴 했어요. 파고 결론은 비슷하게 갔어도 사실 됐을 텐데 음. 주인공이 이 상황에 안 처했으면 이런 이해가 있을까 하면 좀 의문이긴 하네요.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쉘터 같은 데 쑤셔놓고 막 같이 있고 이래도 되잖아요, 사실. 아니 그래도 되는데 이게 참 작가로서의 역량이 대단하기도 한 건데 이 변수들이 복잡해지니까 도대체 이런 문화와 풍습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성별에 따른 결과냐, 이 인종의 특성에 따른 결과냐, 아니면 환경에 따른 결과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근데 재밌는 게 그거 알아요? 여기 보면 챕터 7이에요. 성에 관한 의문이라고 돼 있어서 1차 원정대가 남겼던 보고서가 저도 이 부분이 대부분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좀 악유가 많이 생길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딱 3분의 1에서 4분의 1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챕터가. 이 소설 전체에. 좀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3분의 1 정도? 딱 기승전결로 나눠보면 기가 끝날 때 이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궁금증 이런 것들 막 불러일으켜 독자들한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양육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생각을 막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가 없다고 하면 양육은 누가 하는 거지? 이런 막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생길 때쯤에서 이거를 뒤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딱 4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서 정리를 딱 해줘버려. 저는 이 위치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베이스 위에서 이 사람들의 사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 근데 정리된 거 이후로. 이 보고서의 내용하고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보게 되는데.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그게 훨씬 더 작가로서의 더 역량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편견을 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고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두 사람이 이 사고를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이 이후로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작품으로서의 품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그 부분도 되게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 에스트라벤이 나중에 다 깨닫잖아. 얘는 갤리아이는 진짜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얘는 정말 막 구출하러 갈 때. 막 얘는 그래서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내가 말을 알아듣게 못했구나. 그래서 얘는 그냥 외계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다 이 모든 게 얘는 자기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못 알아채고 이런 게 무지에서 온 거였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말. 그리고 또 이제 갤리아이도 깨닫잖아요. 얘가 진짜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 얘가 정말 단 하나 믿을 사람이었는데 얘만 최고의 지지자였는데 사실. 그걸 서로 몰랐던 거잖아요. 전혀 그 자기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알아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주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깨주는. 이 보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잠깐 든 적이 있는 게 이 에스트라벤이 보여줬던 진심이 이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온 사회적 장치 중에 하나가 시프그레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체면 비슷한 거 돌려 말하고 이러는 거. 아주 좋게 말하면 명예에 가깝죠. 나쁘게 말하면은
그 겉사람 속사람 다른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네. 예, 되게 체면치레하는 체면. 음. 나쁘게 말하면 체면이지. 체면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 근데 체면 차리는 게 어떨 때는 필요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게 또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시프그레소 체면이라고 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정적을 음. 제거할 때 많이 어. 쓰잖아요. 그걸 파괴시키게 음.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이 갤리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행성에 떨어져서 시프그레소라는 문화를 처음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불신, 사람을 못 믿는. 그래서 에스트라벤이 그렇게 자기를 다 보여주고 시프그레소가 아닌 부분까지 얘기를 해줘도 야 이거 체면치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중간에 잠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되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되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되게 이해를 못 해줄 때 답답하잖아요. 아까 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호 이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은 이 소재였던 것 같아요. 시프그레소. 크게 얘기하면 서로 상호 이해를 할 때 편견 없이 접근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제일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성별도 제끼고 체면도 제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 시프그레서 얘기를 읽으면서 약간 이 갤리아이는 보면은 확실히 이게 1969년에 쓰여진 얘기인데 확실히 그 시대의 서양 남성의 시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시대적으로는 확실히 미래 얘기지만 약간 맞아요. 그런 풍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봐도 약간 올드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젊은 꼰대 같은 느낌. 근데 이 시프그레스 얘기 나오고 이런 약간 묘사하는 걸 보면은 약간 동양인들의 세계를 약간에서 따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저도 지금 그 에이스님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 중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중성인 느낌을 동양인한테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동양인 옛날 이 사람들 감성에서는 동양인들이 남성미가 좀 떨어진다고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서양인이 생각하는 마초는 아니니까. 서양이 생각하는 마초 캐릭터들은 아니잖아요. 가부장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이나 행동 자체가 약간 그런 조심하고 분위기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사실 그런 시프그레소를 보면서는 저는 60년대에 서양인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할 때였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일본에 돈이 엄청 들어가서 일본이 크고 있는 상태였고 이거에서부터 10년만 지나도 일본 자본이 슬슬 서양 쪽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이기 뒤에 때문에 한 10년, 20년으로 전교 2등 되잖아. 일본이. 그래서 사실 역사가들이 역사 공부를 할 때 흥미를 가지는 거는 그 나라가 국력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을 때 흥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 중국의 그 넓은 땅을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랑 싸워서도 이기고 미국이랑 싸워서는 졌겠지만 쟤네들 동양의 저 조그만 나라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란 말이에요. 60년대. 일본 연구도 되게 많이 했을 때고. 그래서 저도 약간 시프그레소를 읽으면서 이거는 일본 문화에 대한 그런 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뭐 혼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가 좀 표현된 게 아닌가. 거기다가 그걸 담고 있는 건 또 냉전이야. 그걸 담고 있는 건 냉전이잖아요. 보면 맞아. 이쪽은 사회적으로 공산주의에 가까운 나라 하나랑 왕정제에 가까운 나라 하나인데 왕정제는 독재자인데 사실은 그것도 거의 뭐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쪽이고 이쪽은 민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도정치고 그 경제 체제는 양쪽 다 공산주의에 가까운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쟁이라는 말이 없다라 그러잖아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사실 냉전이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 상황은 약간 냉전 시대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동양권에서 좀 따오고 정치 구조하고 이런 것들은 막 공산주의라는 이런 건 좀 섞고 그러고 보면 약간 이거랑 비슷하네. 이 외계랑 교신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랑 동맹을 맺는 건데 달 탐사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좀 서로 먼저 하려고 어떻게 한 거잖아요. 양 정치 세력이 서로 먼저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상황 자체는 원래 이 왕국에서는 뭔가 좀 해보려 그랬는데 실각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고 저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안 믿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게 뭐 어느 쪽이 될 것이냐, 뭐 이게 진짜냐, 뭐 저게 진짜로 별에서 온 사람 맞냐, 막 이런 얘기들이 가는데 그 달 탐사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확실히. 이 세계 한 명이 딱 도착했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정이 어떤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으면 하나를 그것만, 파야 되는데 팍팍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넣어놨다는 어, 얘기잖아요. 그게 단편에선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단편에서 확실히 이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만 뽑아다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아, 저는 생각한 게 그것도 보고서에서 나온 거가 이게 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아, 그렇다면은 뭐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린 처음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했는데 저도 생각한 게 게임할 때 맨날 보면은 맨 처음에 결정해야 되는 게 성별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캐릭터 만들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전혀 성적인 게 안 들어가는 게임 예를 들어 동물의 숲 같은 거라도 저는 그게 되게 짜증났거든요. 왜냐면 저는 남자 머리를 사고 싶은데 이제 뭐 할 수가 없고 막 예전에는 그 되게 구별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게임적에서는 그건 뭐 남녀 차별을 준다기보다는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 재밌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왜냐면 게임 내에서 성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얼굴이랑 외모만 다르게 하면은 상관없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런 게임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딱 남자 여자 딱 하는 게 아니고 여자 머리 남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통으로 해놓은 게임들 꽤 있잖아요. 폴아웃 같은 경우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갤리아이의 종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여자 슬립도 다 입을 수 있어 남자 캐릭터도. 그러니까 그 제약을 두지 않았지. 성별을 고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변태 같아지던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우리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그런 성별이 나눠진 세계에 얼마나 당연하게 익숙해져 있는가. 뭐 당연히 성별이 있으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났던 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태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할로윈 때 그 저기 분장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참 핫했던 그 G드래곤으로 본인이 네. G드래곤 흑역사 소환 뭐 이런 건가? 아니 뭐 하긴 못하니까 사진 보여줬으면 좋겠다. G드래곤 옷을 입고 그 클럽에 놀러 간 적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예를 들어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나올 때에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막 조심하면서 이렇게 비켜준다거나 약간 그런 게 진짜 없는 거예요. 남자로 분장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태국은 우리 이미지상 약간 그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도 많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도 확실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아까 평소에 그냥 여자 차림으로 있을 때는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가면은 다 막 되게 막 친절하게 이렇게 비켜주고 먼저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항상 남자들이 항상 웃으면서 비켜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남자랑 가니까 진짜 무표정으로 그냥 막 치고 지나가고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잠재적인 경쟁자들만 모여 있는 데가 클럽인데 어떻게 거기서 남자한테 신경을 써주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 보고서에 그 남성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여성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는 그게 얼마나 사실 상처가 되는지 너는 가보기 전에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거기에 얽매여 있다고 할까. 그걸 너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기도 한데 우리 종족 자체가 이미 남녀 성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완전 이방인은 그러니까 완전 다른 시각에서 볼 기회가 없잖아. 그런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거죠, 사실. 그게 재밌었어. 그게 진짜 재밌죠. 진짜로 말 나온 김에 진짜로 이런 개센인처럼 우리가 성별을 딱 진짜로 우리가 이 종족을 보존하는 목적으로만 성별을 나누고 그러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소설을 읽다가 책을 덮고 자기 직전에 책을 덮고가 아니지 아이패드를 읽었으니까 슬립 버튼을 누르고 불을 끈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만약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면 인류라는 생물종이 어떤 문화가 됐을까. 그래서 그중에 난 떠오르는 게 하나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 야동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약간 다른 형태로 있잖아. 다른 형태로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애들도 흥분을 하고 그렇지 매력적인 시기라고 나오잖아요. 이상한 짓도 되게 많이 한다고 되게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간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에는 맞아. 성수기, 비수기
나는 그게 없어진 아니 잠깐만. 근데 왜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 게센인들이 그게 없다고 나와요. 상대의 동의 없는 성교나 강간은 없다. 그렇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됐어요. 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캐멜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없어? 주변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 비슷한 제도가 있잖아요. 영원한 그 캐메라를 맹세한다든지. 사실상 일부 일처제 제도긴 그러면은 하지. 사실은 이거는 성별에 따른 종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집착이 생겼을 때 강간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하면 저는 무조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물 사회도 강간이 있어요. 여기는 없다고 동물 사회는 없다고 나오는데 사실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그 범고래 같은 애들은 하거든요. 그러면 음. 사실은 이 작가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이 시기가 옛날이니만큼 연구가 좀 덜 됐은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좀 그 부분 이 작가가 이제 옛날 작가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약간 그거랑 야동을 같은 선상에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선상에 놓기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 욕망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 욕망의 강렬함은 사실은 모든 게 상품화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 상품화는 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성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니즈가 있으니까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전 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기가 한정되면 내가 한 달에 26일 중에 며칠은 그거에 대한 며칠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욕구가 막 다른 모든 욕구가 없어질 정도로 강렬한 욕구라면 며칠 모든 동안은 소비하지 않겠어요? 며칠 동안은 며칠 동안 성수기가 온다니까. 그러면은 야동이 아니라 무슨 기구 이런 게 더 잘 팔리겠지. 그렇기도 하고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성 상품들이 대부분 상품화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케메르 시기가 사실은 완전 그 번식만을 위한 시기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피임약도 있다고 피임약도 그러잖아요.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쾌락을 즐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성수기 비수기가 나뉠 뿐이지 우리는 끝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봐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겠죠. 잠깐만. 이거 이 안에서 그 영원한 케메를 약속한다는 사실 결혼한다잖아. 그러면 서로에게 한 집착이 생긴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일부 일처제로 그 난교나 이런 거 없이.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주기가 맞는 건가? 같이 살다 보면? 가까이 있으면 맞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건 비슷할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나는 주기가 맞는데 얘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약도 있잖아요. 오게 하는 약. 호르몬제 같은 걸 먹어야 되는구나. 그 시기 맞추면 되죠. 뭐야 이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요. 아니, 그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성욕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 종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성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꾸봉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니 욕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없을 리가 없지. 그러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다른 게 있을까? 지금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엄청 그 섹스에 몰입된 친구가 있어. 근데 1년 내내 이거를 고민하는 거랑 그 시기만 고민하는 거랑 욕망의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케메르 시기에는 그게 되게 강렬했다가 일반적일 때는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런 류에 관련된 범죄는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 상담하는 상담사도 생기겠네. 그렇죠. 왜냐면 24시간 맨날 그것만 고민하는 친구는 범죄할 확률이 더 높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성 뭐라고 그러지? 그러고 부르잖아 이상하게. 성 도착인이라고 부르나? 또 뭐 좀 재밌는 얘기 없어요? 작품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상하면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런 게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저는 그냥 그 동물이 없는 게 너무 너무 계속 이상하게 집착하면서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떨까 진짜 없으면. 전 좀 심심한 세계라고 너무 생각했어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되게 그냥 평범하다는 느낌으로 설명하잖아. 없는 건 아니. 있긴 한데 거의 볼 일도 없고
않고 뭐 그새 같은 거 멍청하고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완전 요만한 동물, 조그만한 동물이랑 물고기밖에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음. 큰 포유류 동물이 없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단백질이 확대기 쉽지가 않으니까 하루에 4끼 이상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얘기하잖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 물고기 좀 되게 하등한 것처럼 취급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냥 언니 식량의 개념으로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제가 최근에 읽은 SF 단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개가 죽기 시작해요. 개가 이 세상에서 멸종되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개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몇 마리 개를 다 이름을 다 알고 약간 다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나 죽는 본것 거예요.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완전 세상에 약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 거의 막 붕괴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를 키워봤으니까 그 기분이 이해가 되면서 생각보다 인간의 삶에 이 애완동물이나 이런 동물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보다 그냥 그걸 상상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거랑도 좀 비슷하네. 그 아기가 더 이상 안 태어나는데 그 마지막에 태어난 아기가 죽어서 막 자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랑 거기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진짜 칠드런 오브 맨. 칠드런 오브 맨. 여기 사람들이 사는 이 게센이라는 행성 자체가 진짜 저는 이 설정 되게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계관 너무 잘 쌓아 이 작가가. 그리고 그럴 법하게 잘한. 이 새가 없는 컨셉 되게 잘 잡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되게 사고를 평면적으로 하게 만들도록 유도를 잘했어. 맞아. 설명할 때도 뭐 하늘에 썰매를 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비행기가 없어서. 그래서 애들이 3차원적인 사고를 잘 못하잖아. 일정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관심이 없어. 천체는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갈 수 없는 약간 아예 그런 존재로 보잖아요. 이런 세계관의 디테일이 저는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장벽이긴 했는데 초반에는 장벽인데 뒤에는 이 몰입감을 확 올려주죠. 몰입감 확 올려주는 게 특히나 이 마지막에 주요 어휘 이거를 보는데 깜짝 그걸 왜 나도 봤어. 근데 여기 작중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 이 세계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많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해놓은 거야. 예를 들면 네세렘은 변태 같았어. 강풍을 동반한 거센 눈, 가벼운 눈보라인데 너 없어? 베사라는 눈은 다지거나 으깨지기 전에 새로 내린 부드러운 눈이래요. 그리고 그 소베라는 눈은 바람이 거세지 않는 화씨 10에서 30도의 날씨에 내리는 한방 눈이 소베라는 눈이고 그리고 S요트라는 눈도 있는데 이 눈은 가루눈이고 만년설이고 빙설을 얘기할 때 S요트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 세계를 가지고 뭔가 사변을 할 수 있는 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이 그 환경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되게. 제 생각엔 이 눈 구분 정도 레벨까지 가면 그냥 이 작가가 설정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설정 변태 같은데. 근데 해인연대기가 만약에 진짜로 그런 가상의 수많은 천체와 다양한 세계들을 가지고 거기서의 본인의 작가적으로서의 사변수설이나 혹은 사고 실험을 하는 그런 거를 세상을 만들어내는 작가라면 그 정도 설정 덕후 아니면은 이런 작품 못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설정 안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거고. 디테일하게 나오기가 힘들지. 왜냐하면 양껏 만들어도 다 쳐내잖아요. 글 쓸 때는 이상한 부분이나 쓸모없는 부분 쳐내니까. 좋습니다. 우리 뭐 진짜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 너무 두서없이 가긴 했어요. 네. 에이스님 혹시 뭐 못한 말 있어요? 나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 빼앗긴 자들이 더 재밌어? 정말 재밌거든요. 네.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들으면 완전 아나키스트가 기존의 그 우리 사회랑 비슷한 민주주의 사회를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세계를 벗어나서 세운 그런 약간 공산주의 그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모두 그 착취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산당하고 되게 비슷하네.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 정부가 없는 그 공산주의식의 그런 정부 공산당이 없는 대신 컴퓨터가 모든 걸 일을 배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되게 무정부주의적 공산주의네. 네, 되게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라서 막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되게 수학에 되게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수학이 어쩌면은 정말 필요 없는 정말 어느 정도 이상은 필요 없잖아요. 이 사회 그 굶어 죽기 직전인 사회에서. 굳이 미적분화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리 그네들이 그 벗어나온 그 지구 우리 지구 같은 그런 그 자본주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 괴리를 느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채널 A에서 굉장히 좋아할래요. 이거 그 컬처 쇼크에 관한 소설인가? 아니, 채널 A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귀화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 적응. 그러네. 근데 저는 이 빼앗긴 자들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달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냥 내가 굶어 죽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못 먹는 만큼 이거는 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분명히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실히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수학자뿐이 아니고 저 같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이러거든요. 쓸모없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 책이니까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듣다 보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둠의 왼손에도 여기도 이 양쪽 국가의 그 화로 중심의 이 가게 문화가 공동체 문화가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랑 비슷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때 그 기독교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꾼이 되면 이 사람 딱 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진짜로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 같은 데서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었던 사회가 되게 비슷해요. 네. 그게 어디랑 비슷하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화로 문화 있잖아요. 그 이쪽 왕국 말고 이쪽 넘어갔을 때 보면 일 다 배정받고 자기 생산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동 육아 비슷하게 하고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친교인 나오고 친교 그룹으로 나뉘잖아. 그게 형이 말하는 그 사도 집단.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위에 사람들만 정치인으로 바꾼 제도가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에이스님이 빼앗긴 자들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작품이 저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사회에 있다가 근데 이게 더 앞일걸요? 쓴 거는? 빼앗긴 자들이 앞이네. 그러면 저기서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완성이 있었겠죠. 생각에 대해서. 좋습니다. 꾸봉님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점수 안 매겼다 에이스님. 점수 매겨야 돼요? 덕팀데? 존경과 애정을 담아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아니 우리 덕보도 차트니까 점수 매깁시다 앞으로. 그래요. 매겨도 되고 안 매겨도 되고. 그래. 저는 99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객관성 있게 좀. 아니야 왜? 야, 우리 내 맘이지. 나 저번에 뭐 하나 99점 줬는데 뭐였지? 나도 99점 준 게 있었는데 완전 덕심으로 주는 거지 그런 거. 꾸봉님 어때요? 총평과 점수. 저는 사실 그 르긴을 그러니까 저는 SF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어실로 르긴 작품을 안 읽은 이유를 다시 깨달았어요. 비유와 은유가 너무 많아. 맞아. 그런 거 제가 있어. 철저히 공돌이 마인드를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게 버퍼링을 너무 많이 줘요. 중간에 뭐지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단어로 얘기해도 그래서 될 걸. 버퍼링이 좀 심해지면 뛰어넘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띄엄띄엄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서까지도 어둠의 왼손이 왜 이 제목이 어둠의 왼손인지를 몰랐는데 에이스님의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재나 이런 상황은 굉장히 잘 만들고 재밌는 작품인데 읽기에 썩 깔끔한 작품은 아니다. 약간 각 잡고 막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내가 이걸 끝까지 읽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읽을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순수 재미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는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저도 사실 어슬러 르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못 보던 것도 있는데 혹시 해인 연대기에는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스시 마법사는 사실 아직도 별로 관심은 없고요. 해인 연대기는 사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이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물종으로 이루어진 은하 연합 뭐 이런 거, 연맹 이런 거. 근데 거기에 그런 연맹 차원의 은하 차원의 전쟁이나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스타트랙도 비슷한데 각각의 사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이 사고 실험의 장이라는 거 이런 걸로 보면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해인 연대기는 좀 찾아서 읽어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이제 다른 얘기 하자면 이게 좀 작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세계관을 설정한 게 아닐까. 왜?
에큐맨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너무 느슨한. 너무 아, 그거예요. 아. 너무 공정 공영을 추구하지.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상이 보여서 좋았어요. 너무 이상적인 단체라서 조금 너무 나이브한 설정이 다른 나왔나. SF는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스타트렉 조직도 사실 양아치거든. 그래서 얘들은 보면은 그 스타트렉하고 되게 비슷한 설정이긴 해요. 막 문명이 좀 처지면 우주 뭐 이동하는 기술을 준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전파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은 굉장히 호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흑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각각의 행성에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런 식으로 그냥 선한 존재로 퉁 쳐놓고 그렇게 다룬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윗단으로 올라가서 진짜 은하 단위의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스타워즈가 되겠지. 스타트렉 제일 확실하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재밌게 보고 될 것 같고요. 이 작품 자체의 완성도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게 아쉬운 점이라면 그건 제 욕심인 거고 그런 작품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인 거고 사실 작품이 아쉬운 점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저는 이거는 85점. 아, 87. 아, 더하기 어렵게 진짜. 일부러 그랬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 에이스님도 총평할 수 있어요, 이 작품? 총평하라 그랬더니 빼앗긴 자들 얘기해가지고. 아, 총평이요? 네, 한두 줄로 총평을 해보면. 어둠의 왼손. 제가 어둠의 왼손을 시작으로 이 책 제가 가져온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둠의 왼손 보면 여기 뒤에 윤영근의 끝이 나오잖아요. 뭐야?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읽게 됐거든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읽은 윤영기의 끝을 제가 처음으로 읽은 그 SF 장편 소설이고 이 뒤로 계속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였고 저의 그냥 SF 덕질의 처음과 끝은 어둠의 왼손이 아닐까. 그래, 확실히 우리보다 깊이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날림으로 읽었잖아. 한 번밖에 안 읽어가지고. 한 번 반 읽었다, 한 번 반. 난 딱 한 번. 사실 나 윤영기의 끝은 수십 번 읽고 온 건데. 네, 어둠의 왼손은 딱 한 번 반 읽고 온 거라서. 네. 저희가 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최종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에이스님의 엄청난 파격적인 점수로 88.6점. 야. 네, 근데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네요. 이 시대에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맞아요. 맞아. 시대를 생각해야 돼. 69년. 자, 이렇게 오늘 아주 훌륭한 작가의 훌륭한 작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져다가 인간의 어떤 존재 간의 이해와 융합까지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킨 네, 그런 아주 멋진 작품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SF 어둠의 왼손을 오늘 한번 해봤고요. 오늘 덕티타임 저희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번에 본편 방송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방송 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